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벌써 성큼 다가온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학기를 보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무작정 쉬기만은 할 수 없습니다. 2학기를 대비하고 또 고3을 대비해서 우리는 방학 시간 동안 부족한 점을 채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익혀가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짜야겠는데요. 비록 여름방학 때 완전히 다 쉬지는 못해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음 학기를 위해서 잘 예비해 둔다면 조금씩 오르는 자신의 성적을 보면서 아마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마도 지금쯤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울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 계획 세우기 이 말이 너무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떠올려 보신다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름방학 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기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만의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이 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고1 그리고 이번 1학기 동안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도 만약에 지금 저희는 예를 든다면 국어의 경우에 문학이 부족한지, 문법이 부족한지, 또는 화법과 작문이 부족한지 여러분들 아마 스스로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저 마냥 난 이게 잘 안 되네, 난 이게 부족하구나 생각만 하고 끝낸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거대한 여름방학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노트를 꺼내서 한번 다 함께 적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채워나가야 할지를 목록을 쭉 적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름방학이니까 시간이 학기보다는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것을 하려다 보면 거대한 계획에 짓눌려서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는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과유불급이다 라는 말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만 해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살이 찌는 등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부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에 앞서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 방학 때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이 겪어보셨죠? 네,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두고 하루 종일 공부만을 하지 않습니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씻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만 해도 하루의 절반 가까이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공부의 양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하루에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7시간 정도는 내가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공부 시간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령 국어의 경우에 하루에 내가 문학 작품 지문을 2개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겠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포토샵 다들 해보셨죠? 사진을 찍고 바로 그대로 인스타나 이런 SNS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굉장히 세밀하게 보정을 해서 올리시죠? 그것처럼 공부 계획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네. 가령 제가 예를 들어서 적어놨습니다. 학생 A와 학생 B가 있습니다. 둘 다 오늘 하루의 목표는 1시부터 5시까지 문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A의 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하나로 합쳐서 문학 공부하기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만 계획을 짰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 B를 함께 볼게요.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문학 지문 2개 분석하기, 오후 2시에서 3시까지는 문학 지문 관련 기출문제 풀기, 오후 3시에서 4시까지는 문학 기출문제 오답노트 작성하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고전시간 작품 1개 읽기. 네, 여러분, 이 두 학생은 똑같은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문학을 공부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학생 B는 1시간씩 시간을 쪼개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어떤 순서대로 할지, 어느 만큼의 양을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계획을 이와 같이 세워보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어 공부 이렇게 해보아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화법과 작문입니다. 네, 이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는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도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지문들이 조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법과 작문 두 개의 지문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두 개 지문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제시문의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화법에서 토론 지문이 나왔어요. 이 토론 지문의 제시문에는 토론의 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각각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문을 읽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각각의 문제를 보고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 또 읽었던 내용을 반복해서 읽지 않게 됩니다.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정확하고 빠르게 지문을 분석하고 넘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법입니다. 네, 문법하면 머리가 아픈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고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문법 또한 하나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암기하고 그것을 예시문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문법에는 항상 예외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에 해당하는 규칙들을 반드시 여러분은 암기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때 그 다급한 상황에서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독서, 비문학 영역 하면 머리가 아파하는 학생들이 많죠. 왜냐하면 갈수록 지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과학, 공학 지문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국어 문제를 푸는 건지 과학 지문을 푸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이 문제는 바로 국어 문제입니다. 아무리 비문학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시되어도 결국에는 우리의 언어적 지식,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소재나 분야에 상관없이 지문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막연하게 지문 분석을 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지문 분석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네, 보다 시간이 있는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추천드린다면 먼저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5개의 지문 그리고 자연공학 분야에서 5개의 지문을 뽑습니다. 네, 이때 기존에 기출되었던 기출문제 속의 지문이면 좋겠죠? 총 10개의 지문을 가지고 분석 연습을 하는데 이때 글의 흐름과 순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담화 표지어와 제시어를 사용해서 각각의 문단이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출석 또한 비문학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를 잡고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학은 크게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선문 4가지로 나뉘게 되죠. 현대시 같은 경우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런 화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산문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중점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품 속의 소재의 의미와 제목의 의미 또한 함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파악해 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낯선 용어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작품 속에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사랑이나 슬픔을 나타내는데 그 속에는 다양한 은유를 이용하여서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을 나타내는 것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전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액자식 구조로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산문을 볼 때 글의 구조도 유념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2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할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올 여름방학에는 계획만 세우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서 꼭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인데요. 네, 나무아카데미에 보시면 무료 자료, 무료 강의에 무료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기 무료 자료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무아카데미 고2 여름방학 무료 학습 자료 난이도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뉘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함께 본다면 이렇게 나무아카데미 월간 무료 국어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니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